살을 베어 여인을 살린 남자. 옛날 어느 마을에 고시성을 가진 서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정직하며 남을 돕길 좋아하였지요. 그의 친구 중에 박생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워낙 그 사람과 친분이 자별하여 박생이 죽은 뒤에도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고생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으나 가세는 날로 더 기울어져만 갔습니다. 그 무렵 어느 마을에 사효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연성이라고 하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딸은 수 놓는 것에 능하고 학식도 높아 부친의 귀여움을 받고 있었지요. 사효렴은 딸이 수놓은 수예품을 내걸고 젊은이들을 모집했습니다. 학문이 능한 사윗감을 고르고자 하는 것이었지요. 이에 고생이 시한수를 써서 바쳤습니다. 연성은 고생이 쓴 시를 보자 기뻐하며 부친 앞에서 찬사를 아끼지를 않았지요. 그러나 부친 사효렴은 고생이 가난한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래도 연성은 만나는 사람마다 고생을 칭찬하였고 또 할멈을 보내어 부친의 분부라고 꾸며대고는 공부하는 데 보태어 쓰라며 돈까지 보내주었습니다. 그 뒤 고생은 연성을 사무치게 그리워하게 되었지요. 얼마 뒤 연성이 소금 장수의 아들 왕씨와 약혼을 하게 되어 고생은 실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연성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얼마 뒤 연성이 폐병으로 앓아눕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서역에서 온 어떤 승려가 병을 고칠 수 있지만 남자의 가슴살을 구해 가루약에 섞어 찍어 먹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효렴은 왕씨 집에 사람을 보내어 사위에게 그 말을 전하였지요. 사위 왕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가슴살을 베어낼 생각인가?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게나. 심부름을 갔던 하인이 빈손으로 돌아오자 사효렴은 노하여 누구든지 살을 베어주는 사람에게 딸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고생이 그 말을 듣자 찾아가서 칼을 꺼내어 제 손으로 가슴살을 도려내어 스님에게 주었습니다. 스님이 가루약에 그 살을 섞어 환약을 3알 만들어 병자에게 사흘 동안 먹였더니 연성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지요. 사효렴은 자기의 언약을 지키려고 이 사실을 왕씨에게 알렸습니다. 왕씨는 노하여 관아에 소송하려 하였지요. 그래서 사효렴은 연석을 베풀어 고생을 청해놓고 은 1000냥을 탁상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처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어 대단히 고맙소. 약소하지만 받아주시오. 그러면서 약속을 어기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생이 말하였지요. 제가 제 살을 베어낸 것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살을 팔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말을 마치고 소매를 뿌리치고 돌아왔습니다. 연성은 그 말을 듣고 너무도 미안하여 할멈을 시켜 고생에게 위안의 말을 전하게 하였지요. 당신같이 재능이 출중한 분은 궁하게 살 리가 없습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여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불길한 꿈을 꾸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죽을 사람이지요. 죽은 사람과 같은 저를 두고 다투지 마십시오. 고생은 할멈에게 말했습니다.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가씨의 미모에 반하여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아가씨가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정으로 알아준다면 배필이 되지 않아도 무방한 일입니다.
할멈은 연성을 대신하여 아가씨가 고생의 진정을 이해한다 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이 다음 만나 한번 웃어주기만 하면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할멈이 돌아간 지 며칠 뒤 고생은 외출을 했다가 사촌집에 갔다 오는 연성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지요. 고생이 곁눈질해 보았더니 연성이 그를 돌아보면서 이를 드러내고 싱긋 웃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성이야말로 진정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로구나. 그 뒤 연성은 전에 앓던 병이 도져 몇 달 앓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고생이 찾아가서 통곡을 하다가 너무도 절통한 나머지 그만 숨이 넘어가고 말았지요. 고생은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동구 밖을 나서면서 연성을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생각만 하였지요. 저승길을 가다가 얼마 뒤 어떤 간청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친구 박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생은 그를 보자 놀라며 물었지요. 아니, 자네가 어찌 여기로 온 게야? 그러더니 손을 잡아 끌며 다짜고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고생이 탄식하며 말하였지요. 내 아직 소원이 풀리지 않아서 돌아갈 수가 없다네. 나는 여기 저승에서 문서를 맡아보는데 신용을 얻고 있으므로 자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힘을 아끼지 않겠네. 고생은 연성의 일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박생은 고생을 안내하여 한 곳에 이르게 하였지요. 연성이 소복을 입은 어떤 젊은 아가씨와 구석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고생을 보자 연성은 벌떡 일어나 반가워하며 물었지요. 어떻게 여길 오셨습니까? 아가씨가 죽었는데 내 홀로 살아서 무슨 보람이 있겠어요? 저같이 은혜도 모르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저의 뒤를 쫓아 죽으시면 어찌합니까? 고생은 친구 박생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가보게. 나는 이리 죽은 몸이 되고 싶지 다시 살아나고 싶은 생각은 없다네. 다만 연성 아가씨가 어느 곳에서 환생하게 되는가를 좀 알아봐 주게. 그리하면 나도 따라 나가겠네. 연성 옆에 있는 소복을 입은 아가씨가 연성에게 고생이 어떤 사람인가 물어서 연성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연성은 고생에게 아가씨를 소개해 주었지요. 이 아가씨는 저와 동성으로 이름은 빛낭이고 장사 사태수의 따님입니다. 같이 오면서 서로 각별한 사이가 되었지요. 그때 친구 박생이 돌아오며 말했습니다. 내 자네들 일을 잘 처리해 놓았다네. 이제 곧 자네와 함께 연성 아가씨도 되살아나게 된다네. 어떤가? 그 말을 듣고 두 사람이 뛸 듯이 기뻐하고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빛낭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언니가 가버리면 전 어디로 가야 하나요? 가엾게 여겨 구해주십시오. 언니의 시녀가 되겠습니다. 연성으로서도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생에게 사정하고 고생이 또 박생에게 애원을 하였지요. 박생은 난처해 하면서 어림도 없는 일이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졸라대었지요. 그럼 어떤지 힘이나 써보겠네. 그리하여 박생이 돌아갔습니다. 한 식경이 지나 박생이 돌아오더니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로서도 어찌할 방법이 없다네. 그 말을 듣자 빛낭은 연성의 팔에 매달리며 연성이 가버릴까 겁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박생은 견딜 수 없어 각오를 한 듯 말하였지요. 빛낭 아가씨도 데리고 가도록 하게. 모든 벌은
내가 다 받겠네. 빛낭은 기뻐 어쩔 줄을 몰라하며 고생을 따라 나섰지요. 저도 언니를 따라가겠어요. 집에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자 고생이 말했습니다. 당차는 소리는 하지도 마시오.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서 어떻게 되살아날 수 있겠어요? 훗날 내가 그 마을에 가게 되면 외면이나 하지 말아주시오. 때마침 사람의 혼을 뺏으러 공문을 가지고 장사로 가는 두 노파가 있었으므로 고생은 빛낭을 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빛낭은 눈물을 흘리며 작별하고 떠나갔지요. 연성은 아주 걷기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걸음이 더뎌 10리가량 걷고서는 쉬어가곤 하였는데 그렇게 10번 남짓 쉬어서야 마을 어귀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아나도 걱정입니다. 아예 저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이 좋겠어요. 제가 당신의 집에서 되살아나면 왕씨가 어쩌지 못할 것입니다. 고생도 그 말을 옳게 여겨 여인을 함께 집으로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고생은 연성을 곁으로 데리고 들어갔지요. 그리고 고생이 영구를 안치한 방에 이르자 잠에서 깨어난 듯 불시에 되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놀라며 그에게 미움을 먹였지요. 고생은 사람을 시켜 사효렴을 모셔오게 하고 연성의 시체를 주기만 하면 되살아나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성의 아버지 사효렴은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연성도 다시 되살아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들은 왕씨가 관아에 고소를 했습니다. 현지사는 뇌물을 받아먹고 연성이 왕씨에게 시집을 가야 한다고 판결을 하였지요. 고생은 격분을 참을 수 없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왕씨 집으로 끌려간 연성은 죽기로 작심하고 식음을 전폐하였으며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이튿날에는 기력이 지나여 거의 숨이 지게 되었지요. 왕씨는 겁이 나서 연성을 친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하여 연성은 다시 고생의 집으로 가게 되었지요. 왕씨가 그 일을 알았지만 어쩌지를 못했습니다. 그 뒤 연성은 병이 완쾌되게 되었지요. 늘 빛난 생각이 간절하여 사람을 보내고 싶었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 그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인이 안방으로 들어와 밖에 어떤 수레가 와 있다고 알렸지요. 부부가 문을 열고 나가보니 빛낭이 벌써 뜰에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기뻐서 눈물을 흘렸지요. 빛낭의 부친인 태수가 몸소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고생이 방 안으로 모시자 태수가 말하였지요. 내 딸이 자네 덕분으로 되살아났다고 하면서 다른 곳으로는 시집을 가지 않겠다고 하기에 딸의 소원대로 해주려고 왔다네. 고생은 정중하게 장인에게 대하는 예를 올렸습니다. 딸의 통곡 소리. 옛날 어느 마을에 목시 성을 가진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목시는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였지요. 그런데 과거에 급제하면 벼슬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는 하지만 당장 벼슬 아치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목시는 집안 재산이 좀 있으니 그것으로 힘만 쓰면 조사를 쉽게 얻을 수 있으리라 여겼지요. 해마다 재물을 가득 싣고 한양으로 올라가서는 귀한 사람들과 친분을 맺고 권세 있는 집안 사람들과 교제하며 그럴듯한 벼슬 한 자리를 얻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재물만 탕진했을 뿐 말단 벼슬 자리조차 얻지 못하였지요. 그렇게 하여 목시는 벼슬을 단념하고 농사짓는 일에만 몰두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사람들은 재물을 탕진한 그를 비난하였고 이웃 사람들도
그를 비웃었지요. 목 씨는 한편으로 수치스러웠고 또 한편으로는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남은 논밭을 모두 팔아 수백 괴미의 돈을 마련한 뒤 다시 한양길에 올랐지요. 만약 이번에도 벼슬 자리를 얻지 못하면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게 맹세했습니다. 충청도쯤 왔을 때 날이 저물었는데 여관까지는 아직 한참 더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였지요. 목 씨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 멀리 숲을 사이로 집이 한 채 보였습니다. 목 씨는 말을 달려 곧바로 그 집으로 들어갔지요. 하룻밤 재워달라 청하니 주인이 흔쾌하게 허락을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주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느라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는데 갑자기 여인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목 씨가 놀라 주인에게 물었지요. 이 깊은 밤에 무슨 울음소리입니까? 이 소리 말입니까? 몇 년 전 여기서 좀 떨어진 외딴 집으로 어떤 양반이 이사를 왔지요. 그에게는 늙은 아내와 결혼하지 않은 아들, 딸이 있었는데 가난하여 남의 집 일을 해주며 생계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부부가 갑자기 죽더니 아들도 이어서 죽었지요. 딸만 남게 된 것입니다. 친척이 없고 돈도 없는지라 시신들을 아직 염습조차 못한 채 방치해두고 있지요. 이 소리는 그 딸의 통곡 소리입니다. 날이 밝자 목 씨는 그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이 안에서 나왔지요. 누구십니까? 여인은 몹시 굶주리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목 씨는 돈을 꺼내어 노비에게 주면서 포목과 관을 사오게 했습니다. 노비가 그것들을 사오자 목 씨는 곧 새 시신을 염습한 뒤 뒷뜰에다가 잘 묻어주었지요. 그리고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친척이 없소? 먼 거울에 사는 친척이 있기는 하지만 여자의 몸으로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어르신의 크나큰 은덕을 입어 부모와 오빠의 시신을 묻게 되었으니 저의 한은 다 푼 것입니다. 무슨 바람이 있겠습니까? 죽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군요. 내 당장 가마를 내어 친척 집으로 데려다 드릴 테니 쓸데없는 생각일랑 하지 마시오. 목 씨는 이렇게 여인을 위로하고 노비를 시켜 가마를 새내어 오게 했습니다. 여인을 가마에 앉히고 친척 집으로 데려가서 목 씨는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여인을 잘 보살펴 주라고 부탁을 하였지요. 돈 주머니를 더듬어 보니 남은 돈은 겨우 10개미 뿐이었습니다. 목 씨는 말을 팔아 돈을 더 만들어 한양으로 올라갔지요. 옛날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을 찾아다녔지만 모두들 목 씨의 꾀재재한 모습을 보고는 본체 만체했습니다. 그래서 목 씨는 마지막으로 병조 판서를 만나 뵙고 자기 사정을 하소연이라도 해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병조 판서를 만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하늘을 어영부영 보내고 난 다음 그 다음에도 허무하게 보내는 사이에 5, 6년 세월이 흘러가 버렸지요. 노자는 이미 모두 써버렸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 해도 면목이 없었고 돌아갈 노자를 마련하기도 어려웠지요. 병조 판서에게는 8순이 넘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많았지만 기력이 왕성하여 사랑방에 기거한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지요. 병조 판서를 직접 만날 가망이 없자 목 씨는 아버지라도 만나보려고 했지만 문지기들이 엄하게 지키고 있어 쉽지 않았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대문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때마침 사람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지요. 그 틈에 몫이는 번개같이 뛰어들어가 빈 행랑 안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병조판서의 아버지가 거처하는 사랑방은 더욱 깊어서 어디가 어디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리저리 살펴보니 새로 지은 담장이 있었는데 그리 높지 않았지요. 몸을 날려 담장을 넘어 들어가니 그 안이 사랑방이었습니다. 잠시 뒤 방문이 열리며 인기척이 났습니다. 목씨는 뜰의 어두운 쪽에 몸을 감추고 지켜보았지요. 머리털이 새하얗게 센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이리저리 서성대었습니다. 노인이 병조판서의 아버지라고 확신한 목씨는 뛰쳐나와 그 앞에 엎드렸지요. 너는 누구냐? 무슨 일로 여기까지 들어온 게야? 목씨는 못 들은 채 하며 말했습니다. 소인은 전라도에 사는 목씨입니다. 제발 저의 사연을 좀 들어주십시오. 저는 과거에 급제하고 몇 년이 지났지만 벼슬을 얻지 못하여 한양과 시골을 정처 없이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러다 집안 재산만 모두 창진하였지요. 이제는 부모를 섬기고 처자를 보살피는 일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노자 돈조차 한 푼 남아있지 않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다가 이댁 대감께서 병조판서가 되신 뒤로는 법도를 공명정대하게 넓히어 억울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구제해 주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인도 병조판서 대감을 뵙고 저의 사정을 하소연하려 했지만 대문을 워낙 엄하게 지키고 있어 제 이름이 적힌 명함조차 전해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사정이 너무 절박하여 오늘 감히 이렇게 담을 넘어 들어오게 된 것이었지요. 그러자 병조판서의 아버지가 입을 크게 벌리고 웃었습니다. 자네가 내 아들을 만나고자 했구먼. 밤이 이미 깊었으니 다시 나갈 수가 없을 것이네. 일단 나를 따라오게나. 병조판서의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밤잠을 이루지 못하여 혼자 밤을 보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날도 집안 사람들은 모두 잠들고 홀로 심심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뜻밖의 목씨가 찾아와 주었으니 얼마나 반가운지 몰랐습니다. 병조판서의 아버지는 목씨의 내력과 문벌에 대해 물어보는 등 한바탕 이야기를 끝낸 뒤 술과 안주를 대접하였지요. 어느덧 날이 밝아오자 목씨는 작별 인사를 드리고 물러나고자 했습니다. 왜 꼭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곳은 아주 구석진 곳이라 하루 종일 있어도 아무도 모를 것이네. 저기에 작은 방이 하나 있으니 마음 놓고 계속 머무르게나. 저같이 미천한 사람이 어찌 감히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말게나. 제발 나를 위해서라도 있어주게. 병조판서의 아버지는 애가 탄 듯 목씨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목씨는 그곳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병조판서의 아버지와 장기를 두기도 하고 바둑을 두기도 하다가 병조판서가 아버지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러 올 때만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병조판서의 아버지가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자네는 시골과 한양을 오가며 여행을 했으니 겪은 일이 참 많을 테지. 오가며 보고 들은 이야기들을 자세히 들려주게나. 목씨는 한양으로 올라오는 길에 겪은 일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특히 세구의 시신을 매장해주고 여인을 보살펴준 사연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들려주었지요. 여인과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는 병조판서의 아버지도 특별히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아침 저녁의 음식이 훨씬 더 좋아졌지요. 어느 날 병조판서가 왔습니다. 아버지는
몫씨를 나오라고 하여 병조 판서를 만나게 해주었지요. 병조 판서도 시신을 매장해 준 일에 대하여 자세히 묻고 나서 말했습니다. 내 요즘 몸이 좀 불편하여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려웠네. 그대는 비록 오늘 처음 만났지만 오래된 벗처럼 친숙한 얼굴이네. 이제부터 편하게 서로 만나도록 하세나. 몫씨는 황송하여 사양을 했지만 병조 판서는 한사코 편하게 지내자고 했습니다. 며칠 뒤 병조 판서의 아버지가 몫씨에게 말하였지요. 나를 따라오게나. 영문을 모르는 몫씨는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병조 판서의 아버지는 어느 방 안으로 들어갔지요. 어쩔 줄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자종이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마님께서 오십니다. 몫씨는 깜짝 놀랐지요. 놀랄 것 없다네. 편하게 앉아있기만 하게. 몫씨는 손을 포개어 잡고 머리를 숙이고 몸을 구부리고 꿇어앉았습니다. 곧 부인이 방으로 들어왔지요. 그러고는 몫씨를 향해 큰 절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몫씨는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라 하였지요. 부인이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소녀를 모르시겠습니까? 옛날 시골 소녀를 구해주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그때 저는 어르신의 하해 같은 은덕을 입어 부모와 오빠의 시신을 묻어드릴 수 있었고 저 또한 어르신의 배려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은혜 언제나 마음속에 꼭꼭 새겨두고 있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때 저는 나이가 어리고 겨를이 없던 중이라 어르신의 거처와 조남을 알아두지 못하였지요.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도우셨는지 일이 기적처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몫씨는 그 부인이 자기가 구해준 여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여인은 부인을 잃고 혼자 살던 병조 판서의 두 번째 부인이 된 것이었지요. 여인은 시집 온 뒤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집안 사람들에게 그 일에 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몫씨에 관하여 이름이나 고향조차 알지 못하여 은혜 갚을 길이 없는 것을 늘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지요. 여인은 담장 건너 집을 마련하여 몫씨에게 주고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와 살도록 했습니다. 가재도구와 노비들도 모두 갖추어 주었지요. 그리고 병조 판서는 몫씨를 위해 선정관 벼슬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 뒤 몫씨는 차차 승진하여 아장 벼슬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염라 대왕을 만난 스님. 옛날 신라시대 망덕사에 선율이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선율은 시주를 받아 대반야경 600권을 간행하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 남산 동쪽 기슭에 묻히게 되었지요. 선율은 염라 대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대가 망덕사의 선율인가? 예. 그대는 인간 세상에 있었을 때 무엇을 하였는고? 별로 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말년에 대반야경을 완성하려고 하였사오나 이루지 못하고 이곳에 오게 되었지요. 좋은 일이로구나. 그대는 수명이 이미 다하여 여기에 온 것이나 그 하던 일이 끝나지 않았다니 특별히 그대를 살려 다시 인간 세상으로 보낼 것이니 대반야경을 완성토록 하라. 이리하여 선율은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쯤 걸어오는데 한 여인이 울면서 부탁을 하였지요. 소녀도 신라 사람이옵니다. 스님께서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신다니 소녀의 괴로움을 덜게 하여 주십시오.
어찌된 사연인지 이야기나 들어봅시다. 소녀의 부모는 잘못된 생각으로 금강사 소유의 논을 부정하게 한때기 차지해 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죄가 적지 않아서 저승해온 소녀가 부모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이 참기 어렵고 힘드니 부디 죄를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님께서 인간 세상에 돌아가시거든 소녀의 부모를 만나 이유 없이 차지한 논 한떼기를 다시 금강사에 돌려주도록 말씀하여 주시면 더 큰 은혜가 없겠습니다. 그리하지요. 여인은 고마워하다가 울면서 다시 말을 계속 이었습니다. 또 하나 청할 일이 있사옵니다. 소녀가 인간 세상에 있을 때 집 안의 마루 밑에 참기름 단지를 묻어두었고 또 제가 쓰던 잠자리에는 피륙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기름은 부처님 앞에 등불을 밝히는 데 쓰고 피륙은 파락 경문을 완성하는 데 쓰십시오. 그렇게 해주신다면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집이 어디에 있소? 소녀의 부모는 사량부 구원사의 남쪽에 있습니다. 있지 않으리다. 선율은 고개를 끄덕여 승낙을 하였는데 갑자기 정신이 맑아짐을 느꼈습니다. 인간 세상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이미 죽은 지 열흘이 넘은 때여서 무덤 속에 묻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밖으로 나갈 방법이 없었지요. 좀 열어주오. 선율은 목이 터지도록 외쳤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소를 모는 아이들이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무슨 소리지? 꼭 땅속에서 들려오는 것 같지?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니 무덤 속에서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가서 알려야겠어. 이것은 스님 선율의 무덤인데. 소를 모는 아이들이 급히 망덕사로 달려갔습니다. 선율 스님의 무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망덕사의 스님들이 달려가 보니 과연 무덤 속에서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무덤을 파고 관을 열자 선율이 기지개를 켜며 일어섰고 다른 스님들은 기절할 듯이 놀랐습니다. 선율은 죽은 지 열흘 만에 다시 살아나 무덤 속에서 외친 지 나흘 만에야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놀라움이 대단하였기에 선율은 자기가 경험한 바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지요. 그러고는 사량부 구원사에 남쪽 마을로 갔습니다. 저승에서 만난 여인의 소원을 풀어주기 위함에서였지요. 집은 쉽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대개 따님이 죽었지요. 주인은 한숨을 몰아쉬더니 아득한 지난 날을 헤아려 보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벌써 10년이나 지났군요. 그런데 어찌 이곳에 오셨는지요? 선율은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여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 쉽게 믿어지지 않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기만 했습니다. 마루 아래를 봐보십시오.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번 파보기나 하십시오. 얼마 파지 않아 단지가 나타났습니다. 단지를 열어보니 참기름이 가득 들어있었지요. 10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참기름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제서야 선율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스님, 한때 잘못 생각한 탓으로 딸 자식이 저승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니 어이하면 좋습니까? 고인이 지시한 대로 하시고 명복을 빌도록 하십시오. 주인은 그 길로 논 한떼기를 금강사에 다시 돌려주었으며
기름은 부처님 앞에 등불 켜는 것으로 바쳤습니다. 또 피륙은 팔아서 경문을 만드는 데 보태 쓰게 하였지요. 또한 딸의 명복을 비는 마음으로 많은 것을 절에 기증하였고 정성으로 제를 올렸습니다. 그 같은 소문이 퍼지자 너도 나도 모두 선율에게 후한 시주를 했습니다. 대반야경을 완성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해서였지요. 이렇게 하여 이룩된 대반야경은 후세까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3000년을 산 사람. 옛날 중국 어느 곳에 동방삭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나라 무제의 신하가 되었지요. 무제는 복숭아 나무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뒤뜰에 복숭아 나무를 많이 심어 놓고 봄이면 꽃을 보고 여름이면 복숭아를 따 먹었지요. 그런데 어느 해에는 복숭아 나무에 복숭아가 전혀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복숭아를 좋아하는 무제는 크게 실망하고 말았지요. 올해는 복숭아를 맛볼 수 없단 말인가? 무제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제가 궁전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파랑 새 한 마리가 무제의 발 앞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무제는 동방삭을 불러 물었지요. 파랑새가 내 발 앞에 앉다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동방삭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서왕모가 폐하를 위로하려고 복숭아를 가져올 징조이옵니다. 서왕모는 곤륜산에 사는 선녀였습니다. 얼굴은 사람이지만 호랑이의 이빨과 표범 꼬리를 가지고 있었지요. 인간의 장수를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서왕모는 자신의 정원에 복숭아 나무를 가꾸고 있었지요. 동방삭의 예언은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얼마 뒤 서왕모가 탐스럽게 익은 복숭아를 30개나 들고 와서 무제에게 바친 것이었습니다. 이때 동방삭은 병풍 뒤에 숨어 있었지요. 폐하, 귀한 복숭아를 가져왔습니다. 이 복숭아는 하늘의 복숭아로 하나를 먹으면 1000년을 살 수 있습니다. 동방삭은 서왕모의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해졌지요. 그래서 몰래 그 뒤 복숭아 3개를 훔쳐 먹었는데 그 덕분에 3000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왕자를 물어버린 닭.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의 좋은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제는 어릴 적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었지요. 그래서 나무꾼 노릇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날마다 부지런히 일하기 때문에 겨우 끼니는 먹을 수 있는 정도가 되었지요. 어느 날 두 사람은 나무단을 지게에 지고 장으로 갔습니다. 장터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북적북적 거렸지요. 너희들 왔구나. 나무를 하느라 고생이 많았지. 형제에게 인사를 건넨 것은 단골 손님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는 어린 형제가 고생이 많다며 언제나 나무를 사주었지요. 나무값을 받은 형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돈을 더 주셨는데요. 그냥 넣어두거라. 나에게 좋은 나무를 주는데 그 정도 값은 받아야지. 형제는 아저씨의 집에 나무단을 날라다 주었습니다. 고마운 아저씨야. 덕분에 오늘도 나무를 모두 팔았어. 형제는 닷새 동안 먹을 양식을 샀습니다. 장터 입구에서는 어떤 남자가 병아리를 팔고 있었지요. 병아리 사세요. 여러분을 아주 부자로 만들어주는 병아리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병아리를 사세요. 동생이 병아리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형, 나도 병아리 키우고 싶어. 안 돼. 다음 장날에 나무가 팔리지 않을 수도 있어. 한 푼이라도 아껴야 돼. 병아리가 자라서 닭이 되고 닭이 알을 낳아 병아리가 된다고. 우리는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동생은 형에게 병아리를 사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형은 할 수 없이 동생에게 병아리 2마리를 사주었지요. 병아리를 키우는 것은 동생 몫이었습니다. 동생은 정성을 다하여 병아리를 돌보았지요. 형, 우리가 집에 없을 때 고양이가 병아리를 해치면 어쩌지? 그럼 우리를 만들어 그 속에 넣어두면 되잖아. 동생은 병아리를 위해 커다란 우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병아리는 무럭무럭 자랐지요. 가을이 되었을 때에는 암탉과 수탉이 되어 알을 낳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드디어 암탉이 알을 낳았지요. 그런데 보통 알보다 몇 배가 더 크고 황금빛을 띠었습니다. 형, 알이 꼭 황금 덩어리 같아. 그렇네. 오늘이 장날이니 달걀 가게에 가서 팔자. 보통 달걀보다 몇 배 비싸게 팔 수 있을 거야. 형제는 나무단을 팔러 장에 갈 때 알도 가지고 갔습니다. 아저씨, 달걀 사세요. 달걀 가게 주인은 알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보통 달걀이 아니라 황금 알이네. 너희들 이거 어디서 났니? 우리 집 암탉이 낳았어요. 뭐라고? 이건 먹을 수 있는 알이 아니라 황금 덩어리란다. 금방에 가서 팔아야지. 형제는 황금 알을 들고 금방에 갔습니다. 금방 주인은 황금 알을 보고 입이 떡하고 벌어졌지요. 너희들 이거 어디서 났니? 혹 도둑질을 한 것은 아니니? 이 황금 알은 우리 집 암탉이 낳은 거예요. 그래? 암탉이 황금 알을 낳다니 참으로 신기하구나. 얘들아, 다음에 또 암탉이 황금 알을 낳으면 우리 가게에 꼭 가져와야 한다. 알겠지? 금방 주인은 신신당부를 하며 자루에 돈을 가득 담아 주었습니다. 형제는 돈 자루를 보고 기절할 뻔하였지요. 형, 이게 다 우리 거야? 그래, 황금 알을 팔고 받은 돈이잖니. 형제는 고깃간에 들러 쇠고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쌀 가게에 가서 쌀을 한 가마니 사고 옷가게에 가서 옷도 샀습니다. 집에 도착한 형제는 마당에 숯불을 피우고 쇠고기를 굽기 시작하였지요. 고기 굽는 냄새가 이웃집까지 퍼졌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코를 킁킁거렸지요. 이게 무슨 냄새지? 명절도 아닌데 어느 집에서 고기를 굽는 거야? 아주머니는 밖으로 나와 보았습니다. 세상에 별일이 다 있네. 가난한 나무꾼 형제네 집에 고기를 다 구워? 저 녀석들 보게 남의 소를 훔쳐와서 고기를 굽고 있구나. 저놈들을 관아에 고발해야겠다. 그때 꽃기호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소리쳤지요. 형, 우리 닭이 또 황금 알을 낳았나 봐. 형제는 고기를 굽다 말고 우리로 달려갔습니다. 암탉은 이번에도 황금 알을 낳았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는 담장 너머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는 군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황금 알을 낳는 닭이라 저 닭만 있으면 큰 부자가 되겠구나. 이 아주머니는 평소 형제에게 보리쌀 하나도 구워주지 않는 인색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형제가 황금알을 낳는 닭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는 쌀과 김치 그릇을 들고 형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너희들 얼마나 고생이 많니? 얼마 되지 않지만 이거라도 받거라. 이웃끼리 서로서로 도우며 살아야지.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아참, 너희 집에 있는 닭이 황금알을 낳는다며? 예, 신기한 닭이로구나. 얘들아, 그 닭을 나에게 빌려주지 않을래? 딱 하루만 말이지. 우리는 이웃 사촌인데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하지 않겠니? 좋아요. 우리도 보답을 해야지요. 마음씨 좋은 형제는 아주머니에게 암탉을 빌려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암탉을 자기 집 벽장 속에 가두고는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지요. 우리 집에 황금알을 낳는 닭이 있어요. 모두들 구경하러 오세요. 아주머니 집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벽장 문을 열고 암탉에게 말했습니다. 암탉아, 황금알을 낳아다오. 그러나 암탉은 황금알을 낳지 않고 아주머니만 멀뚱멀뚱 바라보았습니다. 거참, 황금알을 낳는 닭이 어디 있다고 그래? 사기꾼 아니야? 사람들은 아주머니를 비난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주머니 얼굴이 불그락 해졌지요. 황금알을 낳지 않아 나를 망신시켜? 아주머니는 암탉을 집어들어 대문 밖으로 던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냥을 나온 왕자가 아주머니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지요. 암탉은 갑자기 왕자의 발목을 꽉 물어버렸습니다. 이거 놓지 못해. 왕자는 몸부림을 치며 닭을 떼어 놓으려 하였지요. 하지만 암탉은 끝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왕자는 할 수 없이 닭을 발목에 매단 채 대궐로 돌아갔지요. 며칠 뒤 전국 방방곡곡에 이런 내용의 방이 나붙었습니다. 왕자의 발목을 물고 있는 닭을 떼어내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 이 방을 잇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궐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왕자의 발목에서 암탉을 떼어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왕자는 나날이 몸이 쇠약해져 갔습니다. 한편 형제는 아주머니에게 닭을 찾으러 갔다가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예, 그게 정말이에요. 우리 닭이 왕자님의 발목을 물었는데 놓지 않고 있다고요? 왕자님은 얼마나 불편하고 괴로우실까? 형제는 왕자를 구해드려야겠다며 대궐을 찾아갔습니다. 저희는 그 암탉의 주인입니다. 왕자님을 뵙게 해 주십시오. 이윽고 왕자가 다리를 끌며 형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닭은 형제를 보더니 왕자의 발에서 떨어져 푸드득 날아왔지요. 왕자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 닭 때문에 왕자님이... 아니다. 너희 덕분에 내가 닭에서 풀려나 목숨을 건지지 않았느냐? 약속대로 너희에게 큰 상을 주겠다. 형제는 황금알을 낳는 닭 덕분에 큰 상을 받아 부자가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나라를 빼앗긴 슬픔. 1905년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 강제로 맺은 의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자 온 나라가 초상집처럼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한 양기탁이 신채호를 찾아와 다급하게 말하였지요. 이 나라 모든 백성이 슬픔에 잠기고 또
분노하고 있네. 어서 신문에 실을 글을 써주게. 양기탁은 신채호에게 대한매일신보의 실에 글을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대한매일신보는 일본에 맞서며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을 백성들에게 자세히 알려왔습니다. 일본은 영국인이 사장인 이 신문사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 무척 답답해하였지요. 신채호는 그동안 쌓였던 분노를 붓으로 술술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의 백성들은 이제 좋은 가문도 노예가 되기는 마찬가지요. 드높은 담장의 훌륭한 집도 남이 사는 집이 될 것이요. 기름진 농과 밭도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것이요. 상권도 남의 상권이요. 공업도 남의 공업이니 대한의 백성들은 어찌 살 것인가? 세상에 나라 없는 백성은 어디에 살던지 노예는 고사하고 생명을 지키기 힘들 것이요. 사람들은 신채호의 글을 읽으며 일본에 분노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이 맞이한 현실을 슬퍼하게 되었습니다. 신채호는 일본의 침략 정책을 비판하고 일본 군대와 헌병의 잔인한 행동도 서슴지 않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에게 독립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글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신문사 사장인 베델이 신채호를 불렀지요. 나는 당신의 재능을 너무나 아깝게 생각하오. 그래서 말인데 외국으로 나가 공부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소? 베델은 늘 신채호의 타고난 재능과 학문에 대한 열정에 무척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세계적인 학자로 만들고 싶어 하였지요.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고통받는 우리 민족을 두고는 나 혼자 차마 떠날 수는 없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신채호가 오산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였지요. 자네, 그 이상하게 세수하는 법 좀 고칠 수 없나? 이상하다니? 정말 그걸 모른단 말인가? 자네, 그 위도시 다 젖지 않았나? 신채호는 고개를 조금도 숙이지 않고 꼿꼿하게 서서 세수를 했습니다. 이게 뭐 어때서? 나는 누구에게도 머리를 숙이기 싫으니 옷이야 말리면 되는 게지. 신채호가 그렇게 꿋꿋이 서서 세수를 하는 데에는 모두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는 것이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 백성으로서 일본에 굴복하는 것 같아 싫었습니다. 신채호는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심어주려면 우리 역사를 바로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였지요. 그래서 그는 올바른 역사책을 쓰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역사를 바로 알리는 것도 중요한 독립운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10년 신채호도 다른 독립운동가들처럼 망명길에 올라야 하였지요. 신채호는 중국을 거쳐 러시아 연해주에 가서 광복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고국에서 일어난 3.1운동 소식을 전해 들은 신채호는 가슴이 뭉클해졌지요. 내 조국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는 말인가? 신채호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백성들의 힘이로구나. 그는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닌 백성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독립을 되찾을 힘도 우리 백성들에게서 나오겠지. 1928년 신채호는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다가 그만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지내는 동안 두 가지를 아쉬워하였지요. 감옥에 갇혀 있으려니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역사를 연구하지 못하는 것이 억울할 뿐이다. 평생을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애쓴 신채호는 결국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화장을 해 바다에 뿌려주게. 진정한 독립운동가인 신채호는 이런 유언을 남기고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7일 만에 폐위가 된 왕비. 중종의 왕비인 신씨는 중종 반정 때 죽임을 당한 좌의정 신수군의 딸입니다. 중종 반정이란 연산군을 몰아내고 진성대군을 새 왕으로 세워 중종으로 추대한 사건을 말하지요. 신수군은 연산군의 처남이며 중종의 장인이었습니다. 연산군은 나라와 백성을 돌보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일삼아 민심을 잃어가고 있었지요. 자신의 비위에 맞지 않는 사람은 죽이거나 귀양을 보냈으며 학문을 싫어하여 책을 불사지르곤 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보다 못한 신하 몇 명이 연산군을 몰아내고 진성대군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몰래 의논을 하였지요. 그들은 영의정, 우의정, 당시 좌의정이었던 신수군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려 동의를 구했습니다. 모두들 그 일에 찬성을 하였으나 좌의정 신수군만은 아직 때가 이르다고 반대를 하였지요. 그런데 거사는 계획대로 실행되었고 사람들은 어느 날 밤 대궐로 몰려가 연산군을 붙잡아 강화도 교동으로 귀양을 보냈습니다. 또한 이 일을 반대하던 좌의정 신수군도 죽여버리게 되었지요. 그리고 19살인 진성대군을 왕으로 추대하니 그가 곧 중종입니다. 중종이 왕위에 오르자 그를 왕으로 추대한 공신들은 한 가지 걱정이 생겼지요. 중종의 비가 바로 자기들이 죽인 좌의정 신수군의 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것을 알고 우리에게 보복을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 왕비도 폐위시킵시다. 그들은 신씨를 왕비 자리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중종 임금께 아뢰었습니다. 죄인의 딸을 국무로 모실 수는 없습니다. 신씨를 왕비의 자리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신씨는 왕비의 자리에 오른 지 7일 만에 친가인 장흥면으로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중종은 신하들의 강압에 이기지 못하여 신씨를 쫓아내기는 했으나 신씨를 못 잊어 늘 장흥 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신씨도 영일봉에 올라가 대궐 쪽을 바라보며 매일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신씨가 폐위된 지 수십 년이 지난 뒤 중종이 죽고 인종이 즉위하며 신씨의 복위 문제가 거론되게 되었지요. 인종은 자신의 어머니를 복위시키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신씨가 복위된 것은 그녀가 죽고 영조 15년에 복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